청산가리를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총알 4발을 맞고도 살아있었죠. 심지어 얼음 및 강물에 던져진 후에도 손을 풀려고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300년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그리고 리 라스푸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69년 시베리아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부터 불길했죠. 라스푸틴이라는 성은 러시아어로 방탕한 놈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학교도 다니지 못한 이 소녀는 마을의 문제아였습니다. 도둑질에 술주정, 말 도둑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마주치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말을 듣게 됐거든요. 회색빛 눈동자가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는 증언이 엄청 많았습니다. 20대 후반, 라스푸틴에게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교회 수도원을 방문한 뒤 자신을 신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낡은 수도복을 걸치고 시베리아 전역을 떠돌면서 기도와 치유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1903년 드디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씻지도 않은 긴 머리, 덥수룩한 수염의 이 촌뜨기가 귀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상류층은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라스푸틴의 강렬한 눈빛과 예언 능력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의 진짜 운명이 바뀐 건 1904년이었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알렉세이 황태자였죠. 문제는 이 아기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상처만 나도 피가 멈추지 않는 불치병이었거든요. 1905년 어느 날 황태자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궁전 최고의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다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에 신음했고 황후는 침대 옆에서 기도만 할 뿐이었죠. 궁전 전체가 죽음을 기다리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라스푸틴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황태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죠. 놀랍게도 30분 후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이런 기적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라스푸틴이 시베리아에 있을 때도 전보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그의 전보를 받으면 정말로 아이의 상태가 나아졌거든요. 현대 의학자들은 라스푸틴이 최면술로 아이를 진정시켜서 혈압을 낮췄거나 당시 의사들이 처방한 아스피린을 중단시킨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니까요. 중요한 건 황후가 라스푸틴을 신의 사자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황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라스푸틴은 빠르게 황실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죠.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술집과 매춘구를 전전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귀족 부인들과 관계를 맺었고 이걸 육체를 통한 영적 정화라는 황당한 교리로 정당화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바지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황후를 지배한다고 외쳤어요. 황실 경찰이 달려왔지만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황후의 보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라스푸틴과 황후 사이에 불륜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황후가 독일 출신이라는 점이 더 문제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러시아는 독일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황후가 독일 스파이고 라스푸틴이 그녀를 조종한다고 믿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외설적인 풍자화가 돌아다녔어요. 라스푸틴이 황후 위에 올라탄 그림, 황제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그림들이요. 황실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황제로서 직접 전선을 지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수도를 떠나자 알렉산드라 황후가 정부를 맡게 됐죠. 그리고 황후 뒤에는 언제나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사실상 러시아의 통치자가 됐어요. 방뇨 임명부터 군사 전략까지 모든 국정에 간섭했거든요. 그에게 뇌물을 바치는 무능한 인물들이 요직에 앉았고 유능한 관료들은 쫓겨났습니다. 1915년에서 1916년 사이에 러시아는 내각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강요들도 수십 명이 교체됐죠. 전쟁 중인데도 정부는 완전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전선에서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독일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무기도 탄약도 식량도 부족했어요. 병사들은 맨몸으로 기관총을 향해 돌격해야 했죠. 그런데 궁전에서는 라스푸틴이 매일 밤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라스푸틴을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더러운 농부놈이 황후의 침대에 누웠고 황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를 헤맨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1916년 12월 초 라스푸틴은 황제에게 기묘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1917년 1월 1일 이전에 죽는다면 황제여, 당신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만약 내가 귀족의 손에 죽는다면 러시아 귀족들은 25년 안에 전멸할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러시아는 피해 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황후는 편지를 읽고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스푸틴을 지켰죠.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펠릭스 유수포프 공작은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부인 이리나는 황제의 조카 딸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꼽혔죠. 유수포프는 황제의 사촌, 두마 의원, 의사와 함께 비밀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유수포프가 라스푸틴을 자택으로 유인해서 독이 든 음식을 먹인 다음 시체를 강에 던지는 거였죠. 유인책은 유수포프의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라스푸틴은 이미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1916년 12월 30일 자정, 라스푸틴이 유수포프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지하실에서 유수포프는 와인과 케이크를 권했어요. 의사가 직접 준비한 청산가리가 잔뜩 들어 있었죠. 코끼리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라스푸틴은 거칠게 먹고 마셨어요. 케이크를 해치우고 와인을 들이켰죠. 그리고 기타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라스푸틴은 끄떡없었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죠. 위층에 숨어있던 암살단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유수포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서 라스푸틴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라스푸틴은 카펫 위로 쓰러졌죠. 유수포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암살단원들은 샴페인을 따랐어요. 러시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분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체를 확인하러 내려간 유수포프 앞에서 라스푸틴의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유수포프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유수포프는 비명을 지르면서 계단을 기어 올라갔죠. 라스푸틴은 지하실 문을 박차고 눈 덮인 안뜰로 기어 나왔어요. 총상을 입은 몸으로 담장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탈출하려는 거였죠. 뒤쫓아온 암살단원들이 다시 총을 쏘았어요. 2발, 3발을 더 썼습니다. 마지막 총알이 그의 머리에 박혔죠. 그제야 라스푸틴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암살단원들은 막대기로 그를 때리고 발로 밟았어요.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들은 라스푸틴을 카펫에 감아서 무거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네바강으로 향했죠. 다리 밑 검은 물이 라스푸틴을 삼켰습니다. 인제야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사흘 후에 경찰이 라스푸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강 하류에 떠내려와서 얼음 사이에 끼어 있었죠. 검시관이 시체를 부검하고 경악했어요. 라스푸틴의 몸에는 총알이 3발 박혀 있었습니다. 가슴, 등, 이마에 말이죠. 즉사할 만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쌓이는 총상이 아니었습니다. 라스푸틴의 폐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는 익사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묶인 손의 끈이 느슨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음 밑에서 손을 풀려고 발버둥 쳤던 흔적이었죠. 총산가리도, 총알 4발도, 구타도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강물에 던져진 후에도 살아있었고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차가운 물에 익사한 겁니다. 황후는 라스푸틴의 시체를 황실 영지에 묻었습니다. 장례식에는 황실 가족만 참석했어요. 황후와 딸들은 눈물을 흘렸죠. 라스푸틴이 죽은 지 불과 7주 후인 1917년 2월 23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성 노동자들이 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어요. 시위는 순식간에 확산됐고 군인들도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3월 2일 니콜라이 2세는 퇴위했어요. 300년 로마노프 왕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황실 가족은 연금됐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로 끌려갔다가 예카테린부르크로 이동했어요. 1918년 7월 17일 자정 볼셰비키 혁명군이 황실 가족을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니콜라이 2세, 알렉산드라 황후, 5자녀, 그리고 하인 4명까지 총 11명이 총살당했어요. 병사들은 총검으로 시체를 찔러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태워서 숲속에 묻었죠. 라스푸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귀족의 손에 죽으면 황제 가족은 2년 안에 모두 죽을 거라던 그의 말이요. 라스푸틴이 죽은 지 정확히 19개월 후였습니다. 혁명 후에 군중들은 라스푸틴의 무덤을 파헤쳤어요. 관을 거리로 끌고 가서 시체를 꺼내 불태웠죠. 악마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외치면서요. 라스푸틴의 시체는 재가 돼서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남았어요. 그의 성기가 절단돼서 병 속에 담겨져 파리의 한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소문이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라스푸틴의 모든 게 그렇듯이요.
라스푸틴이 정말로 러시아를 망하게 한 걸까요? 러시아 제국은 이미 무너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낡은 봉건 체제, 농노제의 잔재,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 심각한 빈부격차와 민족 갈등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은 이 모든 모순을 폭발시켰어요. 라스푸틴이 없었어도 혁명은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라스푸틴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는 황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의 존재 자체가 로마노프 왕조의 부패와 무능을 상징했습니다. 병사들이 전선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는 궁전에서 술잔치를 벌였어요.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뇌물을 받아서 배를 불렸죠. 유능한 관료들을 쫓아내고 무능한 아첨꾼들을 앉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라스푸틴이 황실 내부의 분열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귀족들조차 황제를 믿지 못해서 암살을 모의했죠. 이건 왕조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라스푸틴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악마였을까요? 그의 딸 마트리오나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진심으로 황태자를 사랑했고 아이를 구하고 싶어 했다고요. 일부 증언에 따르면 라스푸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를 타락시켰어요. 아니,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타락해 있었는지도 모르죠. 성자의 가면을 쓴 사기꾼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치유 능력을 가진 남자가 권력에 취해서 괴물이 된 이야기, 선의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 비극이죠. 100년이 넘게 지났지만 라스푸틴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에 관한 책, 영화, 노래가 끊임없이 만들어지죠. 그는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남았어요. 청산가리도 총알도 죽이지 못한 남자, 시베리아 농민에서 제국의 실권자가 된 남자, 성자인지 악마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라스푸틴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절대 권력 옆에 그림자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왕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한 개인이 아무리 천한 출신이라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요. 괴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라스푸틴의 묘비는 없습니다. 그의 죄는 바람에 날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러시아를 망하게 했다는 죽지 않는 악마로 말이죠. 1916년 12월 30일 밤, 네바 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라스푸틴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저주는 계속됐어요. 황제는 죽었고 왕조는 무너졌으며 러시아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요.